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1%대 상승 마감하며 2,300고지를 회복했습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시 7.5% 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올 3분기 규제를 피한 상업, 업무용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트래블 버블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방역이 안전한 도시와 또 나라들끼리 별도의 격리 없이 여행을 허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11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에 힘입어 국내 증시가 1%대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46% 상승한 2,300.16포인트로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1.3% 오른 802.92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양 시장 모두에서 개인은 순매도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시장에 변동성을 줄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게 취할 것이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 시장에 안정감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동산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3,750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평균 전셋값이 7,500만 원가량 오른 것을 감안한다면 최근의 상승세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 중위권 아파트 전셋값도 처음 5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됩니다. 한편 지난달 서울 경기 지역 주택 전셋값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올 3분기 상업과 업무용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올 3분기 전국 상업, 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93,42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분기보다 27.8%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19.6%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 정책이 나오며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 투자처가 상업, 업무용 부동산으로 관심을 돌릴 것이란 분석입니다. 서울시가 오늘 내년도 세출 예산 약 40조 원 편성안을 서울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40조 479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2020년 예산 39조 원보다 5,120억 원 증가해 처음으로 40조 원을 돌파한 겁니다. 2021년 예산 편성의 핵심은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입니다. 코로나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까지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역대 최고이자 역대 최초로 4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0조 원의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코로나19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극적으로 내년 서울시 예산은 S방역 체계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 코로나 대비 등 3대 분야 7대 과제에 중점 투자합니다. 먼저 세계가 주목하는 서울시의 특급 방역 체계인 S방역을 고도화합니다. 365일 상시 방역 및 의료 협력 체계 구축, 감염병 리스크 사전 예방,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 약 3,150억 원을 투자합니다. 응급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동부권 응급의료센터 준공, 감염병 전문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접종 무료 지원 시행 등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서울시는 강력한 방역을 바탕으로 신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고용 유지와 신규 고용 창출 정책에도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생 방역의 1순위 과제이자 최후의 보루는 일자리입니다.
서울시 사상 최대 일자리 예산인 2조 1,576억 원을 투입해 39만 4천 개의 직접 간접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타격 입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역대급 규모 7조 7,311억 원을 투입하고 이 중 3분의 1가량을 신규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해 민생 방역에 나선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고용절벽에서 고통받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 내년도 청년 투자 예산으로 4,221억 원을 집행합니다. 전년보다 무려 43%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 온라인 비대면 기술 활성화 지원, 혁신산업 거점 조성 등 산업 생태계 성장 견인 투자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준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내년도 세입 예상이 어렵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향후 4년간의 세계 경제 향방을 결정짓는 미 대선,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루 앞이고요. 후보자이자 현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 또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는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 상반된 정책을 추구하고 있어서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과 업종, 또 종목별 수혜가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초대형 이벤트입니다. 이번 이벤트를 맞이해 대한민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배요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 대선이 말씀드린 대로 하루 앞입니다. 미국 후보들 간의 지지율을 먼저 좀 봐야 될 텐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지 시간으로 3일 오전 9시, 국내 시간으로는 오후 10시인데요.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국 대선이 내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예. 현재까지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선거 분석 전문 매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은 1일 기준 전국에서 51.1%로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7.2%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여전히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좀 앞서고 있다라고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대선 이후에 국내 증시 향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네, 증권가에서는 양 후보의 공약별 수혜 종목과 업종에 대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 하지만 결국 백신 개발이나 부양책 등 호재가 증시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두 후보 중에서 누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대선이 끝난 이후에는 정치 불확실성이 상당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증시는 일부 안도감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더 큰 규모의 재정 부양과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 등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공대를 포함한 이머징 증시에는 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2016년과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을 뒤엎고 당선이 된다면 초기 반응은 변동성 확대가 예상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 입장과 달리 대규모 부양의 적극적임을 감안하면 중기적 흐름은 국내 증시에 나쁠 것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예, 대선도 대선인데 지금 상원, 하원 선거도 대선 못지않게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상원, 하원은 지금 갈려 있잖아요. 공화당이고 상원은, 하원은 민주당이다 보니까 추가 부양책 협상도 상원에서 막히는 등 여러 가지 지금 금융시장을 출렁이게 만들었는데 의회 선거 부양책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까? 네, 5차 부양책은 그동안 미국 증시를 하락을 지지해준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예. 지난 5개월간 미국 정부와 공화당은 민주당과 부양책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규모에 대한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지금까지 연기된 상황입니다. 예. 이번 선거 결과에 부양책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하원 선거 결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규모 재정 부양이 나올 수 있는 구도는 백악관과 상원 그리고 하원 모두 민주당이 석권하는 경우입니다. 미국 민주당 당론이 재정 지출에 적극적인 만큼 5차 부양책이 2조 달러 이상 출시될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도 연속적인 재정 부양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구성처럼 상원을 공화당이 가져가는 경우에는 부양 규모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는 만큼 공화당 측도 부양에 마냥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지금 어쩔 수 없어 보이지만 대선 상황 결과 관계없이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지만 미국 대선의 불안 요소를 하나 꼽자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결정이 있습니다. 예. 이제 미국 대선에서 현장 개표가 진행된 후 우편 개표까지는 이제 지역별로 최대 일주일이 가량이 소요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개표가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경우 이제 그동안 우편 투표가 사기 투표라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불법성을 부각시켜 시장의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상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편 투표의 불법성을 부각시켜 승리 선언을 단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는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예, 불복 리스크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증권부 배요한 기자와 오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업무에 돌입한 김정우 신임 조달청장이 조달 정책의 온기를 확산시키겠다는 취임 일성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첫 발부터 중소기업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정훈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우 신임 조달청장이 부임 후 첫 일정으로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했습니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면서 가장 먼저 중기중앙회를 찾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달 가족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인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 정책에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김정우 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취임사를 밝히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김 청장은 취임사에서도 정책 지원 효과의 온기를 근로자와 하청 기업까지 느낄 수 있도록 최저 가격 중심의 조달 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당한 조달 가격 보장 체계 마련과 혁신 제품 구매 강화, 실질적 공정성 확보, 사회와 경제적 가치 실현 등 4가지 혁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이 공공조달 위기 대응 능력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며 디지털 비대면 조달 혁신을 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우 신임 청장은 정부와 학계, 국회를 두루 거친 재정, 행정정책 전문가로 꼽힙니다. 김 청장은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 과장 등을 지낸 뒤 세종대 교수를 거쳐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트래블 버블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방역이 안전한 도시와 또 나라들끼리 별도의 격리 없이 여행을 허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30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 제주 버추얼 포럼에서 이 같은 전략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 정창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지자체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로 침체된 세계 관광산업을 다시 살려보기 위해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관광공사, 서울경제TV, 국가브랜드진흥원이 공동 주관한 2020 제주 버추얼 포럼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기조 강연자로 나서 제주도의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네, 지금 세계적으로 여행과 이동이 제한돼 있는데요. 방역이 안전한 이런 도시와 나라들끼리 트래블 버블 이렇게 서로 안전을 보장하면서 이동과 여행을 선도적으로 서로 활성화하는 그러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2030년까지 제주도 내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꿔 탄소 없는 섬을 만들고 전력 대부분을 풍력과 태양광으로 공급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언택트 트렌드에 맞는 안전관광 활성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온라인으로 패널 토론에 참여한 데이비드 이게 미국 하와이 주지사는 올해 관광객이 98% 감소했다고 설명하며 한국과의 관광 교류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Between Hawaii, Jeju, Okinawa, and we are working to expand it to include Hainan. Planning and facilitating exchanges through organizations such as the Chamber
Your provincial government and our state are important in once again promoting travel between our regions. 션단양 중국 해남도 부성장과 창치페이 싱가포르 관광청 부청장, 이세키 요시아스 주제주 일본국 총영사도 패널 토론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제주 버추얼 포럼은 국내외 연사와 수백 명의 온라인 참가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2020 제주 버추얼 포럼에서는 국내외 관광업계 전문가들도 참여해 미래 관광산업에 대한 토론을 펼쳤는데요. 코로나 시대 이후 변화된 관광산업의 모습은 어떨까요? 설석용 기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산업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핵심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최악의 현실을 맞고 있는 관광업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와 AI, 사물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어떻게 구현해내야 할지가 관건입니다. 정부 역시 기존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관광 정책의 방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내비게이션이나 택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양의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코로나 시대에 정부가 새로운 건강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업의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효율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로컬 콘텐츠 홍보와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트렌디한 변화가 필수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패키지 중심의 상품에서 테마가 있는 일정이나 철저한 고객 맞춤형 관광 상품이 절실하다는 주장입니다. 앞으로는 고객 중심의 고객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테마성 상품들을 개발해서 그런 상품들을 서비스하는 데서는 소위 플랫폼과 함께 결합을 해서 소위 디지털과 함께 결합된 서비스를 함께 하지 않고서는 결국은 여행업이 없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관광의 모습이 어떻게 펼쳐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지구온난화가 만든 새로운 풍경들이 있다고 합니다. 열대 사막에서 스키를 타고요. 북극권의 영구 동토 지역에서 수영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열대 사막 지역인 두바이의 스키는 실내 스키장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영구 동토 지역인 북극권에서 올 여름에 수영이 가능할 정도로 기온이 높아졌고요. 물에서 온도 굉장히 적당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것이 좋은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 생활하기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자, 이런 영구 동토 지역에 속한 그린란드가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아내리며 수력발전소가 들어서고 또 폭포가 만들어져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U에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린란드 들어는 봤는데 어떤 나라인지 조금 이제 애매하다,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그린란드는 이제 유럽하고 북미, 북미의 그 사이에 위치한 세계에서 아주 가장 큰 섬이에요. 우리나라 남한 면적보다 약 20배 정도 큰 섬입니다. 현재는 덴마크의 자치령으로 국토의 85%가 얼음으로 덮여 있는 아주 북극권 동토지대에 속하고 있죠. 여름 3달 동안에 낮만 있고요. 겨울 3달은 밤만 계속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제가 좀 질문 한 가지만 좀 할게요. 주세요. 혹시 그 얼음 땅으로 불리는 아이슬란드, 다음에 이제 푸른 땅으로 불리는 그린란드, 어느 쪽이 더 북쪽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린란드 하는 거 보니까 그린란드 같다. 역시 참 눈칫밥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대단합니다. 근데 되게 많은 분들 보고 물어보면요, 얼음 땅보다는 푸른 뜻의 이 그린란드가 남쪽에 있을 것으로 다 생각을 해요. 그렇죠. 실제로.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토 대부분이 아이슬란드보다 북극권 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린란드가 오히려. 이 지역에는 원주민인 에스키모족들이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얼음 땅이잖아요. 이게. 유럽인들에게 알려졌을 텐데 언제 알려진 거예요? 이게 이제 대개 9세기에 들어와서 기후 온난기에 들어서는데요. 이때 거의 한 6천만 년 만에 들어오는 온난기의 지구 역사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이 당시 그 온난기를 바탕으로 급성장한 문명이 바이킹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북유럽을 중심으로 거주하던 바이킹족들이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식량 생산이 늘자 급격한 인구 증가가 뒤따르죠. 이들이 이제 다 전사가 되면서 배를 타고 당시 유럽 지역에 정복 전쟁에 나서는데요. 근데 이제 그중에 한 사람, 에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이킹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쫓겨간 곳이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당시 그린란드 기온이 현재보다는 4도 정도
더 따뜻했기 때문에 많은 초목들이 자라자 그런 돌아와서 대대적으로 이 섬을 푸른 섬이라는 그린란드로 소개를 하면서 이주민들을 모집을 했어요. 당시에 이제 무려 25척의 배에 꽉 찰 만큼 많은 이주 희망자들이 몰렸고 그들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린란드로 넘어갔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당시에 이곳에는 주민 3,000명, 농장 280개소를 헤아릴 정도였는데 13세기 들어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져서 소빙하기라고 부릅니다. 이게 들어서면서 이 지역의 혹한이 시작됩니다. 결국 그린란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기후변화와 시설 인프라 변화로 약 5만 명이 거주하는 섬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던 저곳이 얼음이 꽝꽝 얼어있는 곳이 북극권 그 그린란드 쪽인가 봐요. 네네. 1년 내내 저렇게 얼음으로만 쫙 뒤덮여 있었던 그린란드가 기후변화가 왔고 색다른 풍경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예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계절 눈과 얼음으로 꽝꽝 뒤덮여 있던 곳이거든요. 이게 북극 지방이거든요. 북극권 지역이라 그래요. 네. 이 북극권 지역에서 수력 발전이 이루어지고 거대한 폭포가 있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이 얼음으로 상상이 안 가죠, 사실. 그렇죠. 네. 그러나 최근 체북단 그린란드에는 수력 발전도 생겼고 높이가 100m가 넘는 폭포도 만들어졌습니다. 바위산 안에 지름 5m짜리 터널을 뚫어서 수로를 내고요. 발전소 위쪽 해발 600m에 위치한 산정호수의 물을 흘려보내서 수압차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인데요. 예. 이 수력발전소는 1993년에 만들어진 그린란드 최초의 수력발전으로 이전에는 이 그린란드가 전부 화력발전소에만 에너지를 의지했는데 이제는 5개 수력발전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력발전소는 수량이 풍부해하는데 지구온난화로 더 많은 얼음이 녹으면서 수자원이 풍부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린란드는 앞으로 산업발전 등을 고려해서 발전 용량의 증설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빙하가 이제 기온이 상승하면서 녹아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 폭포도 이제 결국엔 빙하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만년설이 녹기 시작을 하면서 또 이 만년설이 녹는 현장은 관광자원으로 변해가고 있다래요. 수도인 이제 그린란드의 수도인 누쿠 여기 올드타운에서는 이 도시를 상징하는 산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해발 1210m의 스르미치아크 산인데 이 산의 산허리에서 녹기 시작한 물이 100m가 넘는 절벽을 타고 모이면서 폭포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만년설 폭포의 장관을 경험하려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관광 산업으로 아주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예. 그런데 그린란드의 얼음 땅 밑에 숨어 있는 자원이 엄청납니다. 얼음 땅이 드러나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린란드 남서부의 쿠아네르 스윗 일대는 우리가 보통 컴퓨터에 만들어지는 거라 하죠.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데 예. 히토류라고 이게 1000만 톤 이상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이 히토류만 해도 매년 전 세계 수량의 20에서 25%에 달하는 양인데요. 다이아몬드도 있고요. 금도 있고요. 납, 아연, 우라늄 이런 것도 아주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에게 그린란드를 팔아라라고 제안했는데 단번에 거절을 했죠. 왜냐하면 이 지구온난화가 그린란드를 황금의 땅으로 만들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도 좀 북극 동토의 땅의 변화 또 가치에 좀 관심의 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혹한의 땅이라고 불렸던 그린란드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들어봤고요.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강용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오후가 되면서 전국 하늘 점차 맑게 드러난 모습입니다. 다만 중부지방은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고요. 중북부와 충청 북부를 중심으로는 새벽 한때 약하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한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은 눈이 오는 곳도 있겠는데요.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낮에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바람의 영향으로 저녁부터는 기온이 더 떨어지겠고요.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내려가며 춥겠습니다.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의 기온 보이겠는데요.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얼음이 어는 곳이 많겠으니까요. 가을철 수확 시기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낮에도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두툼한 옷을 잘 챙겨 입으시면서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남부지방은 오후에도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나타내고 있는데요. 저녁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옴에 따라 대기질이 나아지겠고요. 내일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북쪽의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으면서 전국이 맑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춘천 0도, 수원 2도로 춥겠습니다. 한낮에도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에 머물며 쌀쌀하겠습니다. 동해안 아침 기온 강릉 3도, 울진 5도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 속초 10도, 강릉은 1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전주와 대구 5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전주 11도, 광주와 대구는 12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서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전해상의 물결이 최고 3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후반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